자, 오늘은 도시전설. 어서오세요. 오싹오싹한 괴담을 찾으시나요? 피노의 공포 괴담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신매매 글 읽어봤잖아요. 나 근데 그거 우리 그때 봤던 사진 잘린 여자 실제 영상 보고 나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시전설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네이버 카페 오싹오싹 공포 괴담부에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올려주실 수 있거든요. 준비한 내용 읽어보고 올려주시면은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도 나무위키에 올라온 내용들을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싹오싹 공포 괴담부 시작합니다. 도시전설. 제가 아는 도시전설은 폴리탄 괴담. 오, 나폴리탄 괴담인 건가요? 개요. 도시전설은 민담의 일종으로 고도로 밀집되고 개발된 현대사회에서 있을 법한 낭설이나 미신 등의 이야기를 가리킨다. 브룬벤트는 도시전설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언급했다. 강력한 호소력을 갖춘 일상적인 이야기일 것, 실제적인 신념에 근거할 것, 의미 있는 메시지나 도덕 규범을 나타낼 것.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 있어야 도시전설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대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 비일상적이면서 널리 전파되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무서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비현실적이거나 황당무계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근거와 일상과의 밀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삐에로 인형 괴담처럼 무섭기는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도 허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도시전설이 아닌 창작 괴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황당무계하면은 안 된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무계하거나 너무 비현실적이면은 또 그거는 창작 괴담이고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하고 있어야지 도시전설이 되나 봐요. 정부나 비밀 결사, 외계인 등이 개입되는 음모론과 중독되는 면도 있지만 도시전설은 발생 기원이 반드시 현대를 배경하고 있어야 된다. 생존 중인 특정 유명인을 겨냥한 음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악성 루머와도 다르다. 다만 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이라면 도시전설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적인 예시는 코카콜라 맥도날드이다. 민속학자인 파이는 이런 경우를 도시전설 하위 카테고리인 상업전설이라고 일으켰다. 한국에서는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기원된 도시전설이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정서가 비슷한 일본의 것이 자주 번안된다. 선풍기 바람을 틀어놓고 밀폐 공간에서 자면 질식사한다. 와, 맞아. 나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완전 믿어가지고 그래서 밀폐된 공간이나 문 닫거나 절대 안 봤어요. 절대 그 선풍기 안 틀고 잤어요. 죽는다고 해가지고. 도시전설, 한국의 도시전설 한번 볼까요? 저도 꼭 끄고 잤어요. 매매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게 약간 미신이라기보다 약간 과학적인 느낌으로 되게 방송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내 기억엔 그랬어. 선풍기 괴담은 미신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렇구나. 아버지께선 여전히 선풍기 켜고 자면 큰일 난다고 믿고 계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 010-4444-4444. 스펀지에서 미신인 거 증명한 거 뒤로 미신인 거 알았는데. 물론 얼굴 쪽으로 켜고 자면 다음날 목 따가워서 발에 두고 자긴 하지만 맞아. 되게 건조해지는 느낌이라서. 자, 010-4444-4444. 전화로 듣는 무서운 이야기. 호러 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아, 나 예전에 약간 1644007인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무서운 이야기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소리 나는 그 번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건가? 저도 저거 해봤어요. 크크크. 역시 우리 동시대를 살았군요. 번호는 기억이 안 나서. 저도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좀 다른 번호였던 것 같은데 약 2009년 4월까지만 해도 이 번호로 전화하면 보이스웨어 준우의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는 귀신 이야기가 랜덤으로 나왔다. 베란다에서 99 숫자를 계속 말하는 비둘기야 밥 먹자 소녀라든지 비둘기야 밥 먹자가 아니구나. 이 소녀는 99라는 숫자는 그 소녀가 살해한 사람의 수를 세고 있는 것이다. 베란다에 서 있는 그 소녀가 위험해 보인 한 경비원이 소녀를 구하러 가까이 다가갔다가 이상한 힘에 휩쓸려 추락사했으며 그 소녀는 99에서 100으로 숫자를 바꿔 반복하면서 드디어 채웠다라고 말했다. 어머, 나 비둘기야 밥 먹자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99번째 사람을 죽였다가 100을 채우고 싶었던 소녀의 이야기네요. 여기 어제 게임했을 때 경비 아저씨는 엄청 무서웠는데 이 소녀랑 그 경비 아저씨랑 싸우면은 궁금한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라고 하는 귀신이라든지 홍콩의 한 학교에서 피아노를 치다 배가 고파 손가락을 뜯어먹는 소녀라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며 한 통화당 5개의 이야기가 나온다. 화장실에서 생일 축하받는 기분 나쁘지 않은데 가끔 이야기 중에서 처음에 무서운 분위기를 내다가 끝에는 재밌는 반전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이스웨어로 녹음이 된 것인지라 그다지 무섭지는 않으나 도중에 나오는 효과음이나 비명소리는 조금 뜨끔할 수도 있다. 혼자 어두운 곳에서 들으면 은근히 무서워진다. 통화료에 대해서 관련 뉴스에 따르면 이 번호는 KT가 배정받은 번호이고 060 같은 특수한 번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화료는 일반적인 통화와 동일했다고 한다. 통화료가 1분에 1,000원이다. 따위의 낭설이 돌았던 것은 2011년경에는 해당 번호에서 직접 1분에 1,000원씩 과금된다는 드립을 쳤기 때문. 현재 010-4444-4444를 쓰던 시절 전화를 하면 귀신 이야기가 그냥 나왔지만 이번에는 귀신 이야기라고 대놓고 소개하기 때문에 이전 번호처럼 도시전설로 판정짓는 경우는 없다. 여러 번 전화하면 홍보 문자가 날라온다. 새로운 서비스를 홍보하는 문자인데 스케일이 점점 광대해지는 것을 보면 운영자가 대인군지라는 추측도 가능한 듯. 1번을 누르면 대사가 나온대요. 번호는 잘 기억하는군.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번호는 휴대폰으로만 들을 수 있어. 지금 당장 휴대폰으로 전화 줘. 지금 당장. 저거 오래 들으면 요금폭탄 나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엄마한테 혼나겠는데? 진짜 도시 계단 맞는데? 무서워. 요금폭탄 무서워. 잠깐, 이런 된장. 집 전화로 걸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봐요.
무서운 이야기는 핸드폰으로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지구 반대편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끼끼까까족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루루 루루루루 루루 루루루루 끼끼까까족. 너무 유치하잖아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러 온 모양인데 번호 기억은 아주 잘하고 있구나. 근데 이걸 어쩌나? 무서운 이야기는 원래 휴대폰용이야. 뭐라고? 휴대폰이 없다고? 그건 네 사정이야. 귀여운데? 어? 단 상술했듯 바뀐 번호로 걸어야 한다. 예전처럼 010-4444-4444로 전화하면 대리운전이 받을 테니 042 빨리빨리 빨리빨리 대리운전. 지금은 대리운전 번호로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데? 대리운전 번호로 4444-4444면 무서워서 전화 못 걸 것 같아. 약간 술 먹었는데 안 그래도 대리운전 불렀는데 이제 지옥으로 가는 이제 기사님이 오시면 어떡해. 이수근님의 대리운전 광고가 크크크크. 대리운전이 왜 4444로 했지? 그러니까요. 010-4444-4444 2014년 11월 20일 사람이 받는다. 2015년 11월 10일 대리운전 상담원으로 연결이 된다. 2016년 2월 1일 대리운전 상담원으로 연결이 된다. 2022년 1월 3일 4월 21일 전화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싸다싸 대리운전입니다.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원 연결은 0번을 눌러주세요. 싸다싸 대리운전. 대리운전 번호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1644-0077 2015년 9월 6일 귀신 이야기라는 언급 없이 바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2018년 9월 9일 이 번호로 걸리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9년 3월 9일 없는 전화라고 나온다. 여자. 2021년 2월 8일 전화하면 이렇게 나왔다.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세요? 전화로 듣는 무서운 이야기 서비스 호러 스토리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으시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1번이 아닌 다른 번호를 누를 경우는 용술철 효과음, 부딪히는 효과음, 녜 효과음. 지금 누르신 번호가 과연 맞는 번호일까요? 하핫. 번호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눌러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온대요. 2022년 6월 19일 정상 작동한다. 이때쯤부턴 가끔씩 처음엔 무서운 멘트를 말하고 시작하기도 한다. 아래는 처음에 나오는 이상한 말들이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끊으려고 무서운 이야기 듣기 전에 장난 좀 쳐봤어. 어때? 재밌었어? 재미없어? 체캉. 하지만 좀 있다가는 못 들을걸, 포기하게 될걸. 이제 곧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꺄! 내가 들려주는 다음 이야기는 친구들하고 꼭 같이 듣도록 해. 혼자 들으면 너무 무서울지도 몰라. 알았지? 자, 시작한다. 3번 보면 죽는 그림. 살인자가 그린 그림. 뭐야? 살인자가 그린 그림. 이거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던 언니인데 이거. 한때 인터넷에 떠돈 도시전설 중 하나. 연인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여기에는 이런 소문이 있다. 한 화가가 연인을 토막살해했다. 그런데 화가가 토막난 여인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그 모습에 초상화를 그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그림이 스캔이 되어 인터넷에 떠돌았고 그 그림을 본 범인은 그 눈빛을 계속 쳐다보다가 그 다음날 자살하였다. 사람은 죽을 때 카메라 사진기의 원리로 눈이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담기 때문이다. 물론 당연히 거짓말이래요.
저는 처음 봐요. 아, 처음 보시는구나. 이게 이 그림이 살인자가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저 언니가 아마 변할걸요? 원래는 되게 변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변하지는 않네. 그래서 아마 맞아 이 그림을 보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3번 보면 죽는 그림. 맞아요. 깜짝 놀래키는 용이었구나. 맞아요. 옛날에 깜짝 놀래키는 용이었어. 2000년대 후반쯤 3번 보면 죽는 그림으로 돌아다니던 그림. 말 그대로 그림인데 사실 대단히 무섭게 생긴 그림은 아닌데 사람에 따라서는 살짝 섬뜩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그림은 폴란드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지지스와프 beksinski의 작품이다. 기괴하면서 몽환적인 느낌이 일품. 그리고 화가인 beksinski는 2005년 2월 21일에 17군데를 칼로 난자당하고 사망했다. 이 그림이라고 해요. 의자 같은데 거울 같기도 하고 눈이 엄청 공허해 보여. 그쵸? 머리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거울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눈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이제 우리 두 번 봤으니까 한 번 보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황량한 땅에 거울이 달린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눈동자가 매우 큰 창백한 여자의 목이 있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폴란드의 환시미술의 창시작격 화가인 지지스와프 beksinski의 작품이다. 지슬라브 백진스키라고도 하며 기괴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이 일품이다. 이 작가는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사진작가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그림을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현대미술의 분류로는 초현실주의 중 환시미술에 속한다. 그의 어록 중에 나는 그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난 의미론자가 싫다고 할 정도로 그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으로 기괴하고 비틀어져 있으며 막상 그림을 보고 있으면 평온해지는 그로테스크하면서도 황홀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 대부분이다. 물론 보는 이에 따라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 즉 여러 가지로 대단하다는 말. beksinski의 그림은 거의 이런 분위기다.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남은 트라우마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2007년경 뜬금없이 이 그림을 3번 보는 죽는다는 근거 없는 괴담이 유행했다. 언제 누구로부터 3번 보면 죽는다는 소문이 났는지 모르나 실제로는 죽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어차피 인간은 언젠간 죽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추가된 것이 보는 방법에 따라 죽을 수 있다는 사항. 수상한 블로그 발견. 연평도 포격전으로 한창 큰 이슈가 될 때 어느 DC 유저가 이상한 블로그를 발견했다. 20분 간격으로 이상한 말이 적힌 글이 올라오는 곳이었고 이 일은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가 맡게 된다. 코겔 유저들은 대대적인 정보 수집으로 블로그 주인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때 모 DC인이 중국어 문장을 노가다로 해석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얻었다. 해변을 기점으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의도와는 조금 빗나가 건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탄착군 좌표를 피하기 위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그냥 읽는 건가? G-E-N-G? 죄송해요. 영어를 잘못해서. 논쟁을 피하기 위해 해안의 탱크의 배치를 증가하였고 배수구와 겹쳐 감량의
실패하자 호미 부분을 은폐하여 한때 궁지에 물렸으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윤중산에게 혼합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후진 타오 수석에게 자문을 구해 반송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계획에서 벗어나는 결과이지만 승리를 즐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말들이 좀 어렵네요. 이에 코겔 유저들은 이 블로그는 간첩 블로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기사로도 쓰여지게 된다. 그때 해석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해킹이 벌어졌다고 글을 올린 뒤 간첩 블로그에 모든 글이 지워진 다음 2010년 12월 4일 모든 글이 지워지고 다음 글이 등록되었다. 제목 쯧쯧 내도 할 일은 없지만 니들도 참말로 할 일이 없다. 쯧쯧 이런 글들을 보고 블로그에 글을 썼나봐요. 블로그 주인의 해명. 그리고 해당 블로그의 접속이 끊기고 다음날 다시 접속이 되고 거기에는 이러한 글들이 써져 있다. 제목 진짜 여기가 간첩 블로그일까요? 아닙니다. 무작위로 한글과 숫자를 조합하여 그냥 20분 간격으로 포스팅된 것일 뿐입니다. 20분 간격으로 포스팅된 것을 가지고 또 뭐라 말들이 많던데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 20분 간격으로 포스팅된 것일 뿐이고요. 또 뭐하러 20분마다 올렸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프로그램 테스트 목적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나이 어린 분들이 여기저기 간첩 블로그라고 퍼뜨리고 다니나 본데 현재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으로 볼 때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신 네티즌분 링크 삭제. 저기 쿠키 뉴스에 보면 경찰서 갔다 왔다고 하던데 진짜 경찰서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라도 잘못된 인위적 해석임을 밝히시는 게 님 신상에도 좋으실 듯합니다. 언론에도 한마디 하고 싶네요. 기사거리가 그렇게 없는지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지. 마지막으로 네티즌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매크로 프로그램 테스트일 뿐인 걸 괜히 북한 간첩과 엮으려는 관종, 그걸 또 확대 해석한 코겔 유저들로 난리가 난 것이었다. 결국 NCSI의 삽질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었던 일이다. 파레이돌리아의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다. 피하. 오.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뭐 기사가 올라왔다고. 근데 그거는 뭔가 그냥 블로그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 아닌가? 자기 블로그를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기에 뭔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뭔가 그렇게 대처하니까 좀 더 도시 괴담의 분위기를 좀 더 냈던 것 같아요. 오늘 목소리가 조금 깔아앉는 건 제가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고인 전화번호 사용설. 이 도시전설은 핸드폰을 바꾸면 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도시전설 중 하나이며 창작물에서 아주 잠깐 쓰이기도 했던 도시전설이지만 전화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로 인해 실제 겪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저도 그 번호를 한번 바꿨었거든요. 네, 제 핸드폰 번호를 쓰셨던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무슨 작가분 같으신 분인가 봐요. 근데 이제 나이대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 부고 문자가 항상 와요. 그래서 오늘 맨날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아. 오늘도 누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나 무서운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라마틱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패터슨이라는 여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견디기 위해 문자를 보내곤 했는데 문자를 보내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번호를 브래드라는 남성이 이어받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브래드는 딸을 잃은 아버지였다. 브래드는 체스티가 상처받을까봐 답장을 보내지 않다가 4년 후에 답장을 보냈고 체스티가 이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알려줬다. 오. 아직 살만한 세상. 죽은 아버지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던 딸. 어느 날 도착한 답장. 아빠, 나야. 내일은 또 힘든 날이 될 거야. 벌써 아빠가 떠난 지 4년이 흘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아빠를 잊은 적이 없어. 라고 보냈다고 하네요. 안녕, 나는 네 아버지는 아니야. 하지만 나는 지난 4년 동안 네가 보낸 모든 메시지를 받고 있었어.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패턴슨에게 수년 동안 네가 고난을 이기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라고 했습니다. 브래드는 나도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어. 너는 엄청난 여성이고 나는 나의 딸이 너 같은 여성이 되길 바랬어. 네가 매일 보낸 메시지 덕분에 신이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 네가 매일 보낸 메시지가 나를 살게 했어. 브래드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며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몸 조심하고 내일 문자도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답장을 했다고 하네요. 나 놀랐을 것 같아. 죽은 아버지의 번호로 저런 답장이 오면 뭔가 아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살짝 무섭기도 하면서 그러니까요. 진짜 신이 곁에 있구나라는 그 말이 진짜 이해가 되네요. 대응은 번호를 다시 바꾸면 된대요. 아주 간단하네요. 고인의 폰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쓴 사례들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명의도용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나온 적이 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고인의 핸드폰을 자신의 명의로 쓰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명의로 또 다른 핸드폰이 만들어져서 확인했더니 통신회사의 소행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돌아가신 분들 번호로 연결되는 썰이 꽤 많은 듯. 이야,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네요. 네이버 지식인이다. 죽은 사람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죽은 사람의 번호를 쓰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요. 그 돌아가신 분의 주위 사람이 밤마다 전화 오거나 문자 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번호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번호를 바꾸면 은행이나 카드 등등 하나하나 변경할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떤 무당분이 네 친구 중에 죽은 사람 있지? 라는 겁니다. 전혀 없는데도요. 혹시 제 핸드폰 번호 때문인가요? 너무 찝찝합니다. 알려주세요. 가람풍수님이 신경이 쓰면 번호를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맞죠, 사실? 풍수님이 T이신가봐요. 대문자 T인 것 같아. 귀신 헬리콥터. 피하, 언더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군요. 우리 그때 장기매매 시간 때 읽어본 귀신 들리는 헬리콥터. 맞아요. 귀신 헬리콥터.
온라인상에 퍼진 괴담에 따르면 이는 장기 매매를 일컫는 암호라고 한다. 귀신 헬리콥터는 문자 그대로 귀신 들린 헬리콥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 장기를 사야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었다. 아, 헬리콥터. 약자로 이렇게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 헬리콥터 귀하의 신장 무섭다. 이게 근데 이게 그냥 붙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스티커 같은 걸로. 와우. 해석이 저런 거.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면 당신의 신장,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을 산다는 뜻의 장기 매매를 암호화한 것이라는 이야기. 심지어 위에 첨부된 사진은 화장실에 붙였었던 광고 스티커에서 발췌했던 것이었다고 한다. 이 가설에 대한 주요 논쟁거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오늘의 유머에서는 L을 탁피 문신, 타투계에서는 레전드급의 도시전설, 평상시에는 안 보이지만 운동을 하거나 음주 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 등 체온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신비의 문신이다. 그러게요. 원래는 안 보였다가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쭉 하면서 보여지는 거잖아. 닭피 문신에 얽힌 괴담은 여럿이 있으며 개 중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풀기 위해 홀로 포장마차를 찾았다. 그곳엔 한 여자가 구석진 자리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말을 걸 기회를 노리며 술을 홀짝거리며 흘끗흘끗 쳐다봤는데 어느샌가 그녀의 입술 끝 언저리에 장미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취했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으나 역시 장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녀의 입가에 장미는 점차 그 모양새가 뚜렷해지며 가지를 치고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녀는 입술 한쪽 끝으로 장미를 물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입가에 닭피로 장미 문신을 새겨놨다는 사실을. 당연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문신이다. 일단 피 자체가 금세 응고되어 버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문신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피를 오랜 기간 동안 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닭피는 인간의 피부에 흡수되지 않을 뿐더러 닭은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닭피로 문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병균을 받아들이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냥 이 이야기 자체도 사실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 그래요. 디지몬 소설. 소설 디지몬 어드벤처. 테일아, 진화시켜줘 테일아. 오늘은 목이 아파서 아구몬 성대모사가 잘 안 되네요. 나 원래 잘하는데. 테일아 죽여줘. 테일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나중에 도라에몽이랑 아구몬 보여드릴게요. 디지몬 어드벤처 미디어믹스의 일환으로 디렉터인 카쿠도 히로유키와 각본가 중 한 명인 미사키 히로가 집필한 3권짜리 페이퍼북. 줄거리. 여름 캠프에 온 타이치를 포함한 7명의 초등학생들은 갑자기 폭풍에 휘말려 디지털 월드로 날아가 버리고 말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이상한 생물 디지몽들과 만난다.
덤벼드는 적 디지몬과 싸우며 그들의 모험이 시작되었다. 초인기 작품 첫 완전 노벨라이즈. 블랙홀의 메탈 그레이몬과 함께 빨려들어간 타이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은 6명은 적 디지몬의 계략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한편 블랙홀에 빠진 타이치는 어째서인지 원래의 세계로 돌아와 디지몬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동생 히카리는 보이는 데다 디지털 월드의 존재도 알고 나리죠. 나리는 이상하게 이미 알고 있었죠. 도쿄 곳곳에서 묘티스몬의 부하 디지몬들이 난동을 부리고 오다이바의 사람들은 묘티스몬의 식량으로 취급되어 거대 종합 전시장 도쿄 빅사이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중에는 미미의 모습도 있었다. 타이치, 히카리, 소라, 야마토, 타케루, 코시로, 미미, 조. 선택받은 아이들은 파트너 디지몬과 함께 각각의 사정을 안고 묘티스몬과 맞선다. 우와, 귀여워. 루머. 한국 팬들 한정으로 지금은 절판되어 구하기도 힘든 존재조차 전설로 불리는 물건으로, 그 내용은 지금까지 디지몬 시리즈를 통합하는 장대한 구성이며 모든 설정이 총망라되어 있고, 최종 보스 밀레니엄몬이 최강 테이머 이제이과 장절한 싸움을 벌이는데 서사시로 알려진 전설의 서적. 그 주요 내용을 보자면 이제이기 주인공이며 어드벤처부터 테이머즈까지 세계를 이동하며 싸워간다. 최종 보스는 밀레니엄몬이며 어드벤처의 흑막도 이 녀석. 테이머즈 이후에도 계속 등장. 어드벤처와 테이머즈를 연결하는 디지몬 본편에서 안 나오는 뒷설정들이 가득하다. 한국에서는 위와 같이 잘못 알려져 있다. 이 소설은 소설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이름으로 디지몬 시리즈 디렉터인 카쿠도 히로유키와 각본가 중 한 명인 미사키 히로가 집필한 3권짜리 페이퍼북으로 구체적으로 54화짜리 애니메이션 작품을 권당 200에서 300여 페이지의 손바닥만한 페이퍼북으로 요약한 물건이다. 이게 왜 괴담인 거죠? 뭐지? 띠용. 오, 따개비. 따개비가 상처로 파고들어 뼈에 붙어 번식한다는 도시전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도시전설에 가까운 이야기다. 헉! 아니, 따개비가 뼈에 붙어서 번식할 수도 있구나. 와. 거북이 껍질에도 붙으니 불가능은 아니긴 한데. 그렇구나. 좀 무섭다. 롯데월드. 요 근래에 롯데월드 다녀왔었는데 너무 좁은 부지. 잠실 롯데월드를 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다. 에버랜드와는 정반대로 테마파크 치고 부지가 굉장히 좁다. 물론 시내 어트랙션 치고는 넓은 편이지만 실내 어트랙션이 아닌 놀이공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놀이공원이라는 단어가 민망할 정도로 부지의 크기다. 높은 사고 빈도. 롯데월드는 한국 테마파크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지 못한 편이고 따라서 점검 횟수를 늘려야 하는 놀이동산이다. 나 몰랐어.
뭐 나무위키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신기할 정도로 사고 기록이 적은 편이며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책임자들의 개념을 물 말아먹은 데 일조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안전사고 빈도나 심각성에 있어서는 한국의 놀이동산 중에서도 선두를 달릴 정도이며 이는 아래의 사건 사고 문단에서 증명이 된다. 사건 사고 문단에도 하술했듯이 사건 사고 발생해도 인명피해가 없거나 있어도 고객이 아니라면 신고 자체를 바로 안 한다. 단순히 언론에만 유출시키는 거 아니라 아예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겠다시고 119에도 신고를 안 했다는 점이다. 오. 사건 사고.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렌치 레볼루션 운행 중 탑승자의 숄더바가 올라간 장면. 헉, 어머 이거 캐스트끼리 내기하면서 아예 숄더바를 내리지 않고 탔다고 한다. 프렌치 레볼루션이라는 게 이건데 여기서 열렸으면 진짜 위험했겠어요. 진짜 여기에서 이거 똑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와 진짜 롯데월드가 데스월드라고 불리는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문제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고가 발생 빈도가 다른 테마파크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당장 검색어에 롯데월드 사고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많은 자료가 쏟아질 정도이다. 유독 롯데월드와 관련된 괴담이 많은 것도 잦은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프렌치 레볼루션 사망 사고. 저기서 떨어지면 즉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1992년 8월 16일 오전 10시 40분경 가족과 함께 롯데월드를 관람하던 40대 중국인 남성 이모 씨가 프렌치 레볼루션의 540도 뱅킹 수평 회전 구간 근처에서 사람 허리춤 높이의 안전패스를 넘어 트랙 구간에 무단 출입하여 레일 위로 목을 내밀고 사진 촬영을 하려다가 시속 80km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 치여 사망했다. 이후 사고 지점의 안전패스는 사람 키만큼 높아졌고 열차 운행 최고 속도도 안전을 위해 시속 83km에서 시속 70km로 줄어들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저거는 놀이기구 탓이 아니라 저건 사람 탓이지. 그러니까요. 민속박물관 전소사고. 1995년 3월 22일 오후 9시 41분 민속박물관의 저작거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롯데월드 수뇌부에서 1분 만에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사고를 숨기려고 일부러 신고하지 않다가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 물론 사고는 결국 드러난다. 그 때문에 소방차의 출동이 늦어졌고 스프링클러도 작동 기준 온도 미달로 인해 가동이 되지 않은 바람에 초기 진화에 실패하였으며 결국 화재는 8시간 뒤에 박물관 내부 시설이 잿더미가 되고 나서 진압이 되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게 무슨 지침이 있는 건가? 뭐 신고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민속 기물은 땀땀. 일단 사고가 나면 평판도 떨어지고 보험금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아이고. 신밧드의 모험 탑승객 부상사고. 신밧드의 모험 진짜 재밌는데
1999년 4월 16일 오후 8시 40분경 17세 여학생 박모양이 신바트의 모험을 탑승하던 중에 하강시 스릴을 느끼고 싶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천장에 얼굴을 강타당하고 추락하였다. 박양은 이 사고로 얼굴 등에 64바늘이나 꿰매는 증상을 입었다. 실제로 신바트의 모험 차량에는 안전바와 같은 장치가 없어서 운행 중에도 탑승자가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이 당시에 신바트의 모험을 서서 탔다는 객기짓이 청소년 사이에서 무용담같이 퍼졌었는데 아마 박양 역시 이 소문을 듣고선 호기심에 해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절대 일어서지 말라는 문구가 탑승 차량에 부착되어 있었다. 진짜 이 청소년 사이에 무용담 같이 퍼지는 이런 거 진짜 어떡해.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애들은 더 하고 싶지. 자이오드롭 머리카락 괴담. 이거 유명하죠. 이 부상사고가 당시에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이상하게 퍼지면서 어느 여성이 남자친구와 자이드롭을 탑승했다가 바람에 흩날리던 긴 생머리가 타워 꼭대기에 고정된 기계에 끼인 채 하강하는 바람에 두피를 비롯하여 얼굴 가죽이 모두 벗겨져 사망했다는 괴담과 당시 사망자의 사진이라며 얼굴 가죽이 벗겨진 시신 사진이 함께 놔두는 등 도시전설이 되었다. 기사가 있네요. 댓글은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실은 위의 신바트의 모험에서 난 사고가 와전된 것이다. 물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맞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신바트의 모험에서 일어난 사고가 뜬금없이 자이드롭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진 이유는 당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응급차가 어드벤처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매직 아일랜드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자이드롭 운행을 끝났고 당시 다친 사람을 싣고 가는 장면을 자이드롭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봐서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라고 추측이 된다. 그렇군요. 해성특급 아르바이트생 산업재해 사망사고. 2003년 8월 4일 오후 4시 30분경 해성특급에서 알바하던 19세 남성 캐스트가 고장난 해성특급 동체를 견인하다가 열차가 갑자기 출발하여 레일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면 살 수 있었으나 롯데월드가 이것을 숨기려고 소방서에 신고조차 안 한 채 계속 지체하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남기고 말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 제발 바로 신고해주세요. 진짜. 정비사가 캐스트들에게 직접 기구를 밀 것을 요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현장의 캐스트들에게 입막음을 시켰고 인터뷰를 할 때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는 비판이 있으나 롯데월드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유족 측도 롯데월드와 보상금 합의로 끝냈다고 했다. 오마이 갓김치. 아틀란티스 탑승객 사망사고. 2006년 3월 6일 오후 5시 20분 아틀란티스에 탑승한 한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 성모씨가 맨 앞좌석에 앉아있다가 시속 70km의 속도로 급하게 회전하는 구간에서 기구에 머리를 부딪힌 후 튕겨져 나가 12m 아래 석촌호수로 추락하여 익사했다. 피해자 성씨는 사고 발생 25분 후 구조대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사고가 난 어트랙션인 아틀란티스는 2년 전인 2004년 2월에 무면허 업체가 철골 및 구조물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던 상황이며 특히 일반 이용객이 롯데월드에서 정식 운영 중인 어트랙션에 탑승했다가 시설 안전 문제로 인해 사망한 최초의 사례로 롯데월드 사상 최악의 안전사고로 기록되었을 정도로 후 폭풍과
파급 효과가 그야말로 엄청났다. 피해자가 롯데월드 직원이었으나 직원으로 업무 중에 시설 점검차 탑승한 게 아니라 휴무일에 롯데월드 이용객으로 놀러 왔다가 어떡해, 맨날 타보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일 끝나고 이용객으로 놀러 왔는데 사고를 당했어. 일반 이용객이 사고를 당한 것과 동일한 케이스다. 무료 개방 입장객 부상 사고 및 입장 저지 사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진짜야? 위 아틀란티스 사망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차원에서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006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무료 입장 및 이용 이벤트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첫날을 일요일로 잡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 와, 이거 진짜예요? 나 처음 봐. 지금 이거 놀고 싶은 자와 막는 자요, 이거? 아니, 근데 그런 기사를 보고도 그걸 타고 싶구나, 공짜로. 아, 그래요. 아, 무료 입장 첫날은 26일인데 하필이면 그날은 상기의 뜻 일요일이었다. 무료 입장이 첫날이 공휴일인 만큼 당연히 방문객이 많았을 것을 확실했으며 무료 입장을 하러 전국에서 KTX나 고속버스로 몰려온 사람들과 잠실역 인근의 엄청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살던 서울 시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새벽 4시부터 그야말로 바글바글 몰려들어 출입구에 대기하며 진을 쳤다. 이 인파는 인근 롯데월드 백화점 잠실점과 잠실역까지 번졌다고 하며 오전 7시에만 6만 명이나 몰려들었을 정도다. 그러나 롯데월드에서 배치한 안전요원의 수는 겨우 200명 뿐이었다. 원래는 200명 인원으로는 엄청 많은 입장객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으니 안전요원의 인원수를 당장 크게 늘려야 한다고 경찰에도 이야기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임원진들은 무료 입장객들이 많다고 해서 별일 있겠냐는 식으로 무시했다고 했다. 이거 이태원 참사 생각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인건비를 아끼려다 안전을 억지로 외면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사고라는 이름으로 달아왔다. 아, 이게 사고가 난 거였구나. 와, 나 전혀 몰랐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인파가 입장대기로 몰리자 롯데월드 측은 당연히 질서 유지에 나섰으나 오전 7시 20분쯤 롯데월드와 잠실역을 연결하는 지하에서 확성기를 통한 안전요원의 말이 잘못 전달되어 혼란이 가중되면서 7명이 넘어져 부상당했다. 안전요원이 앞에 서서 대기 중인 관람객들에게 확성기로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말했는데 뒤편에서 이를 이제 입장하라는 뜻으로 오해해 일시에 성급하게 밀어붙이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가 난 장소가 워낙 넓은 곳이라 음성 지지가 잘못 전해진 데다 새벽부터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의 조급증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안전요원이 부족했던 탓에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탓이다. 원래부터 장소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넓은 곳인 점도 문제였다. 이후에도 롯데월드 쪽으로 앞다퉈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바닥에 넘어지거나 계단 가운데 있던 파이프형 난간도 입장객들의 무게에 밀려 뽑혀서 망가지고 출입구 유리창이 깨져서 35명이 골절 등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입장객을 통제했던 롯데월드 직원에 따르면 압사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고 한다. 그나마 벽 옆에 있던 사람들은 콘크리트 벽에 붙어 버틸 곳이라도 있어 상대적으로 아주 조금은 나았다는 말도 있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의무경찰 400여 명을 배치해 질서 유지에 나서면서 비로소 사태가 수습되었고 원래 개장
것보다 1시간가량 이른 오전 8시 20분부터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 와, 아무리 기업이 이익 극대화하는 곳이라지만 이런 곳에서 이런 거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좁았으면은 맞아요. 아이고. 롯데월드 환타지 드림 탑승객 부상사고. 2006년 6월 27일 오후 4시 10살 정모군이 환타지 드림을 타던 도중 갑자기 4m 위의 천장에서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의 석고 마감재가 머리 위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옆에 있던 13살 정모군도 파편 조각에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마감재의 크기와 무게가 상당했던 데다 마감재 뒷면에 드릴로 박혀 있는 못이 있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루어질 뻔했다. 이를 계기로 롯데월드 측에서 외부 기관에 안전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몇몇 구조물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롯데월드에서는 성수기인 겨울방학 시즌이 끝나면 전면 보수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컨설팅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어 연론의 질타를 받은 끝에 2007년 1월 8일에 사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전격적으로 보수 공사에 들어가 6개월 후인 7월 1일에 재개장했다. 그래도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도 자이오드롭 정지 사고, 해성특급 정전 사고, 호렌치 레볼루션 정지 사고, 어린이 전망차 고장 사고, 풍선 비행 고장 사고, 어트랙션 작동 중단 사고 등이 있네요. 아이고. 오. 명복을 비는 글은 마침표를 쓰면 안 된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 때 사용하는 말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입니다. 즉 돌아가신다는 것은 세상을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명복이라는 말은 저 세상에서 받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즉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것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옛사람에게 다가올 저 세상에서 복을 받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죽어있지만 영혼은 아직 진행형으로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믿는 마음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마침표란 마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명복을 빈다는 의미는 저 세상을 염두에 둔 말이기에 아직 진행형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염원한다는 마음에서 끝을 상징하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문자 T가 왔어요. 인터넷에 퍼져있는 도실 전설 중 하나. 규범주의의 예시이기도 하지만 결론은 맞춤법 상으로 쓰는 게 옳다. 오빠 티바씨야.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에는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마침표를 찍으면 문장을 닫는 것이 되어 고인에게 결례이니 명복을 비는 문장에는 예외적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의외로 널리 퍼져서 포털에 관련 단어를 검색해보면 꽤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버전이 은근히 많아 단순히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밖에도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된다, 명복을 비는 글은 좌우로 괄호를 쳐야 한다 등 여러 가지 발전형이 있다. 죽음에 관한 미신이 문법에 결합한 형태라 종종 공개 커뮤니티에서 태클을 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증세가 심해지면 유명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관련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며 마침표를 지으라는 식으로 일일이 간섭하기도 한다. 아이고야, 또 이런 거가 있네요.
미달이 의찬이 버스 사고 해프닝. 시트콤 순풍산부인과가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2000년 봄에 전국의 초중딩 사이에 떠돌았던 괴소문. 친구의 친구에게서 들었다는 도실전설의 기본 사이클에 매우 충실했던 전파 루트 탓에 당시 학생이었던 이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미더리가 죽었대로 운을 떼는 이 소문의 내용은 대바라진 꼬맹이인 박미달 역을 맡은 김성은과 김희찬 역을 맡은 김성민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식의 내용이며 당시 해당 출연 시트콤 TV 반영분은 사전 녹화분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만우절 농담이었지만 만우절 농담치곤 다분히 악의적이고 무엇보다 너무 진지하게 전파되어서 진짜로 낚여버린 순진하고 세상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도 만우절 관련 떡밥 사례로는 레전드로 꼽힌다. 그래요? 나 처음 들어봤어. 물론 해당 아역 배우들도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런데 미다리 역을 맡았던 김성은은 배역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서 예전엔 진짜로 죽고 싶었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신의 미니홈피에 미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다고 수려하기도 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았나 보네. 베리에이션으로 의찬이 대신 미달이 단짝 친구 정배 역을 맡았던 이민호가 사고를 당하는 버전도 있다. 다른 버전으로는 이들이 2000 시드니 올림픽 때 호주에 갔다가 현지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거나 정배 역을 맡은 이민호는 중태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오래전 활동했던 아역 배우들이 시간이 지난 후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괴소문은 흔했다. 그것도 인터넷이 없거나 많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절에도 말이다. 전원일기에서 금동이라든지 오래전 해외 드라마인 말갈량의 삐삐여 주인공이 연기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소문은 70년대 80년대생이면 어린 시절 들어봤을 듯하다. 물론 이 당사자들도 비록 연기자로 화려하지 못해서도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배신용. 뻐꾸기 아저씨? 한국의 도시전설. 여학생들 뒤에서 뻐꾹뻐꾹 소리를 낸 뒤 이 소리를 듣고 돌아보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일대에서 퍼진 이야기. 무서워. 혼자 길을 가는 여학생 뒤에서 뻐꾹뻐꾹 소리를 내는데 이때 뒤를 돌아보면 눈을 집중해서 때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뻐꾸기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좋아한다고 하면 계속 때리고 싫어한다고 하면 한 대만 때린다는 웃긴 패턴도 있으며, 또 뻐꾸기를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 라고 하면 바로 때리고 모른다 라고 하면 설명해주고 때린다는 패턴. 너 뻐꾸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아? 그럼 일단 맞아. 몰라? 뻐꾸기는 말이야. 이런 종이야. 뻐꾹뻐꾹 하고 온다고. 알아들었어? 팍팍팍팍 이런 루트인 건가? 뭐 이거나 저거나 약간 지하철 빌런. 너 뻐꾸기 알아 몰라? 너 뻐꾸기 알아 몰라? 아무튼 주 출몰 장소는 빌림동, 사파동, 성주동 등으로 이야기가 되어 이 일대 학생들 사이에서 이 아저씨를 피하는 방법을 교환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 괴인의 정체에 대해서 한 여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폭행당해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갔다가 탈출해 여성만 보면 폭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터넷상에는 창원의 한 여고생이 뻐꾸기 아저씨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사례까지 나온 바 있다. 실상은 2007년 6월 10일 새벽 2시에 도서관을 다녀오던 여고생이 괴한으로부터 묻지마 구타를 당한 것이 사람들의 입을 거치다 도시전설화된 것. 근데 무차별 폭행이 진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실제로 창원고를 재학하는 학생에 따르면 이 사례는 1999년도에도 존재했었다고 한다. 마산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퍽치기 아저씨 이야기가 있다. 뻐꾸기 아저씨가 마산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뻐꾸기 아저씨가 이제 퍽치기 아저씨가 된 거죠. 그리고 청량리 할머니도 있다. 그러나 이쪽은 도시전설이 아니라 실존이 확인된 인물이란 점의 차이. 청량리 할머니? 이거 보러 갑시다 우리. 대학가 근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인 중 하나이다.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대략 1991년경부터 목격담이 있었다고 한다. 행동 범위가 넓고 아는 루트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호칭 역시 다양하다. 회색 할머니, 때리는 할머니, 학고 할머니, 모세 할머니, 100만원만 할머니 등이 있다. 네, 청량리 할머니. 백발이 성성한 최소 70세 이상의 할머니로 보라색 스웨터와 시장 몸빼 바지를 입고 있어서 아는 사람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 주로 검은색 위주의 옷차림을 하고 있다. 주된 활동 반경은 청량리역 환승센터와 신촌의 연세대학교 앞이다. 가끔 청량리역 계단에 앉은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지하철 1, 2호선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되었다. 등장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며 1990년대 중후반에도 이미 청량리역 광장에서 대학생 정도의 연령이 되는 사람들이 그 노파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에 그 인물과 현재의 청량리 할머니가 동일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연대 졸업생들에게 인상차기를 설명하면 그 할머니가 아직도 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박스나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대기를 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는 것으로 그 악명이 높다. 운이 좋으면 주먹으로 팔이나 어깨 등을 훅 치거나 던진 쓰레기를 맞는 정도로 끝나지만 심하면 니킥, 헤드락 등의 기술이 등원되어 신나게 얻어맞게 된다.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행인을 때리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없는 듯하다. 한마디로 그냥 운 나쁘면 맞는 거다. 열받은 행인이 따라서 손찌검을 했을 때 합의금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전 연세춘추 편집부 측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을 왜 때리냐는 질문에 이뻐서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리겠어 라는 식의 사랑 방식인가 봐요. 욕쟁이 할머니 폭력 버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친한 사이 같은 경우는 장난으로 툭툭 치는 경우는 있지만 위의 경우를 보니 모르는 사람인데 때리고 폭력의 수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만약 장난으로 넘기기는 힘들다. 모르는 사람한테 친한 척 하고 싶은 듯하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안 때린다고 하니 안경 쓴 사람은 안심해도 좋다고 하지만 안경 쓴 사람도 맞을 뻔했으나 피했다고 하니 그냥 요란껏 피해 다니자. 안경 쓴 사람은 안 때린다고 하는 게 윗 문단에서 언급된 연세 춘추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한 말인데 저 기사가 나온 2005년에 학교를 다니는 안경 쓴 한 연세대 졸업생의 말에 의하면 분명히 자기는 안경을 쓰고 다니다 맞았는데 저 인터뷰를 한 이후로는 안경 쓴 사람은 안 때린다 하더라. 사람 때리는 기인으로 유명하지만 힘 좀 쓸 것 같은 형님 같은 분이 동행해 있을 때는 조용히 버러워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거나 보통 남자고 여자고 인상이 순하고 험하고 가리지 않고 잘 때린다. 다만 남자보다는 여자의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면 은근히 사람을 가리는 듯하다. 아이고, 이게 실화 그러니까요. 참 알 수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빨간 마스크.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이거? 빨간 마스크는 한국 및 일본에서 유행했던 괴담이다. 원조는 일본의 입지적인 여자 이야기다. 추억의 빨간 마스크. 이 괴담을 듣고 공포를 느낀 많은 이들이 일찌감치 귀가하거나 밖에 나가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회적 여파를 일으킨 괴담으로 홍콩 할매 귀신 이야기가 있다. 하도 유명해지다 보니 한때는 온갖 공포 만화책에서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일본의 원조 괴담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이러한 도시 전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다룬다. 어린아이에게 빨간 마스크를 쓴 여자가 다가와 내가 이쁘니? 라고 묻는다. 그때 예쁘다고 대답하면 여자는 마스크를 벗는데 여자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다. 그리고 나랑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며 아이의 입을 귀 밑까지 찢어버린다는 것이다. 도시전설답게 변형이 많아서 못생겼다, 안 이쁘다라고 말하며 화를 내면서 죽여버린다고 한다. 이후에는 잔혹성이 드러나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는 이야기도 늘어난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럼 너는 반만 해줄게 라고 반쪽 뼈만 찢는다는 마무리도 있다. 즉 빨간 종이 파란 종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빨간 마스크의 괴담은 핵심적인 부분은 선택지를 제시하여 마치 선택을 잘하면 안전하게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 따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1970년대 말 일본의 기후위원회에서 시작되어 일본 열도를 공포에 떨게 했으며 1983년경 대한민국에도 본격 상륙하여 멀리 퍼졌다. 일본에서는 전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연했으나 1990년대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퍼졌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00년대, 한국에서는 2004년에 한 번 더 나타났으며 2013년경 다시 한 번 유행했다. 괴담, 특히 도시괴담이라는 것이 원래 전파성이 있는 거지만 빨간 마스크의 괴담의 경우 특이하게도 마치 전염병이 발발하듯 일정 시기에 확산되었다 사그라들고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반복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누 좀 주워줘. 절대 주우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큰일 날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살인마에 관련된 괴담. 살인마와 관련된 괴담들을 모아놓은 문서.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으며 대부분 섬뜩한 결말로 끝난다. 주인공은 대개 유명한 연쇄살인자 강호순의 범행이 드러났을 때는 강호순이, 유영철이 범행이 드러났을 때는 유영철이 괴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괴담의 대부분은 실제 사건과는 무관하며 기존의 살인마에 관련된 괴담의 주인공만 바꿔놓은 것이다. 실제로 유영철의 범행과는 구체적인 묘사에서 차이가 많은데 유영철의 범행 대상은 부유층 노인과 아녀자와 출장 마사지 여성이었으며 흉기로는 칼이 아니라 망치를 주로 사용했다. 괴담의 특성상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괴담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그 안에서 오는 불안, 공포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문틈 갈고리손, 살인마 괴담의 가장 고전, 해당 문서 참고. 문틈 갈고리손이라는 게 있대요. 오래되지 않은 한 커플이 자동차를 몰고 한적한 교외로 데이트를 즐기러 나섰다. 으슥한 저녁이 되자 둘은 차 안의 야릇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응시하며 뜨거운 키스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때마침 차 안의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다. 갈고리 손의 연쇄살인마가 정신병원을 탈출했으니 인간 주민들로 하여금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뉴스를 듣고 기분이 이상해진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뭔가 인기척이 있는 것 같다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한다. 남자친구는 내심 좋은 타이밍에 안타까움을 느낌에도 여자친구의 요구에 승복해 차를 몰고 돌아온다. 집에 도착한 남자친구는 신사답게 먼저 내려 여자친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타고 있는 조수석 차 문틈에 갈고리 손이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와우. 바로 출발해버려서 갈고리가 뽑혀버렸네요. 남편과 아내 부부가 있었다. 남편이 어느 날 무척 좋지 않은 꿈을 꿔서 아내에게 일찍 올 테니까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말고 밖에도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집을 나갔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인터폰이 울려 카메라로 보니 남편이 아무런 표정이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내가 누구냐고 계속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문만 두드렸고 아내는 점점 무서워져서 문을 열지 못했다. 계속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내는 계속 문을 잠그고 있었다. 다음날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남편이 토막살인된 채로 큰 봉지에 들어있자 아내는 죄책감에 통보를 했는데 피로 써진 메모가 있었다. 똑똑한 년. 헐. 이는 살인마가 남편을 살해하고 머리를 잘라서 인터폰에 보이게 한 다음 손으로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바리에이션에 따라 아내가 어머니를 사고로 잃은 여고생으로 남편이 아버지로 바뀌기로 한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로 범인은 상대방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수법을 썼다고 한다. 당시 일본의 엘리베이터는 긴급 정지 버튼이 없었으므로 그 여학생은 그대로 살해당했고 엘리베이터 이거구나. 어떤 여학생이 야자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혼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무서웠는데 인자하게 생긴 아저씨가 타서 안심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여학생에게 몇 층에 사는지 물어봤고 여학생은 대답했다. 아저씨는 그 바로 아래층에 산다고 하면서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갑자기 칼을 꺼내서 보여주더니 미친 듯이 위층, 바로 여학생이 내리게 되는 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다. 패러디로 여고생이 아버지를 때려 눕힌다든지 아저씨를 때려 눕힌다든지 마중 나왔던 여고생의 아버지가 효도르라 아저씨를 파운딩해버리는 것도 있다. 예전에는 마동석이 없었으니까 효도르가 또 그 주먹으로 유명했었죠. 파운딩 해버리는 거. 괴담의 끝은 개그. 아니 이런 게 너무 웃겨. 이렇게 좀 맞아요. 캐롤로 노래도 나와. 엘리베이터 2. 어떤 여학생이 밤에 집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걸어오는 기척이 났다. 흘끗 돌아보니 모르는 남자 A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왠지 그 남자가 너무 무서워서 근처를 걷는 아저씨 B를 보면서 이 아저씨가 우리 동네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저씨 B는 정말로 같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으며 뒤를 걷던 남자 A도 같은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고 여학생은 이번에는 이 아저씨 B가 우리 동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저씨 B도 같은 동에 들어가서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쫓아오던 남자 A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저씨 B가 여학생과 같은 층에서 내리자 그냥 흘끗 쳐다보고 위로 올라가자 아저씨 B가 말했다. 나 원래 이 아파트 안 사는데 아가씨 큰일 날 뻔했어. 아저씨 B 말에 따르면 우연히 그 남자 A가 길가 가게 유리에 비치는 모습을 봤는데 품에 숨긴 칼을 보여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따라왔다는 것이다. 여학생은 아저씨 B에게 감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며칠 후 텔레비전을 본 여학생은 13살인마의 사진을 보고 기절 초풍을 할 뻔했는데 며칠 전 쫓아오던 그 남자 A가 바로 살인마였던 것이었다. 근데 저 아저씨도 되게 용감하시다. 목격자? 밤 늦게서야 일이 끝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한 여성이 막 샤워를 하려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나가보니 찾아온 이는 순경이었고 순경의 말로는 그녀가 사는 아파트의 위층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뭔가 특이한 일을 봤거나 의심가는 인상착의의 인물을 보았는지 물어보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이다. 여성은 깜짝 놀랐지만 피곤함에 지쳐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몇 사람 지나칠 것 같긴 하지만 기억은 안 난다고 조리 있게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다 들은 순경은 감사를 표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여성이었지만 며칠 후 TV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아파트 위층에서 살인을 벌인 범인이 잡혀 얼굴이 공개됐는데 그 얼굴은 바로 자신에게 조사차 찾아왔던 순경이었던 것. 즉 살인을 저지르고 그 자리를 떠나려던 범인이 뒤늦게 자신과 스쳐 지나간 여성이 혹시 자신의 얼굴을 봤는지 못 봤는지 그리고 보았다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찾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근데 그것도 소름이다. 근데 여학생 집을 어찌한 거임? 아저씨가 먼저 갔잖음. 진짜네. 스토커 아니었을까? 늦은 밤 한 여자는 어떤 조용한 남자와 동시에 계단을 올라가게 되었다. 살고 있는 집의 층에 도달하자 여자가 집의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여자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여자에게 생각해봐라. 이렇게 다른 남자와 같이 올라가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를 붙잡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네가 방심하고 문을 열었을 때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쏜살같이 달려올라와 같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알려주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계단을 더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름. 시체 시식 사건?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도시전설. 스레디기에 있었던 배야기담이라는 스레드가 원본으로 추정된다. 정부청사 주변으로 병원이 이전한 후 한창 혼잡할 때 벌어진 사건으로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을 누군가 뜯어먹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최초 발생 시 대전을지병원이 평소에 의료사고가 잦은 편이라 병원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 조작된 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같은 일이 9번에 걸쳐 반복되다 보니 대대적으로 알려졌지만 어떠한 매체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아마 도시전설로 보여진다. 근데 이거 너무 무섭다. 아마 도시전설로 보여진다. 그러면 도시전설로 치겠다는 얘기잖아. 그냥.
뮤직비디오의 지하철 기관사의 옆에 정체불명 뮤직비디오의 지하철 기관사의 옆에 정체불명의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모습이 담긴 귀신이 찍혔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토요미스테리 극장에서도 실린 적이 있다. 토요미스테리 극장 링크 장소는 광나루역이라고는 했지만 중간에 남태령역도 나온다. 처음에는 자작극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승환 측에서 원본 필름까지 공개해가며 자작극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중은 이를 흔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치부해버렸고 이에 천일 동안을 잇는 대형 발라드 넘버였던 이 곡은 시장에서 철저히 묻혔다. 이 해프닝으로 인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승환은 6집에서 귀신소동이라는 곡까지 만들게 된다. 이승환은 이 사건으로 가요계 은퇴까지 고려했을 정도로 마음고생을 크게 했다. 당시를 자신의 음악 커리어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꼽을 정도였으며 당부도 바로 이런 심정으로 만들었던 곡이었다고 밝혔다. 이 소동으로 뮤비 관계자들도 크게 곤욕을 치렀는데 대표적으로 뮤비 감독이었던 차은택은 조작으로 마무리해라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압박에 못 이겨 조작했다고 밝혔다가 일주일 후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높으신 분들의 강요에 의해 자백한 거였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헐. 2018년 8월 16일 방송된 우주적 썰왕 썰레에서 자신이 애원귀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다는 썰이 공개됐다. 이를 언급한 맹성열 우석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아는 오빠가 전철 기관사인데 졸라서 기관실에 들어갔다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번 볼까요? 비가 모자라. 이제 11시 57분이라서 이거 하나 읽고 월요일 날에 계속 같이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피가 모자라. 서태지 교실 이데아 소동 관련 뉴스. 대한민국에서 역재생 논란 관련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전설. 서태지와 아이들 3집 수록곡 교실 이데아를 역재생하면 피가 모자라라는 가사가 들린다는 주장이 이거 알아. 이거 유명하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읽읍시다. mp3 납치괴담? 이거 재밌겠다. mp3 볼륨을 크게 해놓고 길을 걸어가면 납치당한다는 도시전설이다. 이전에도 아주 없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2010년부터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크게 높이면 온 신경이 이어폰에 집중이 되고 주변에 대한 주의력도 크게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 큰 대로변이라면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많으니 다행이지만 골목길이나 밤길에는 차로 납치해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이 도시전설의 공포 포인트다. 결국 이 괴담이 기사화까지 되자 경찰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했다. 오히려 납치나 강도 같은 것보다 교통사고가 더 위험하다. 일단 이어폰을 끼면 당연히 주의력이 떨어지니 옆에 차가 오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하다. 강도나 납치는 사실무근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실제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 사실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이어폰으로 장시간 음악을 듣는 것은 일단 건강에 매우 해로운데 이어폰으로 장시간 음악을 크게 들으면 갑작스럽게는 아니지만 난청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납치괴담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 공포 보러 왔는데요.
아, 이렇게 끝내면은 좀 찝찝한데. 장산범. 장산범 하나 읽을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장산 산속에서 출몰한다는 호랑이를 닮은 괴생명체에 대한 도시전설. 대부분의 요괴 전설들이 정근대에 만들어진 것과 달리 장산범 괴담은 미국 슬레더맨과 일본의 쿠네쿠네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유명해진 현대의 괴담이다. 같은 금수 크립티드 전설로는 제보당의 괴수나 영국의 헬하운드, 조선의 종종 시기의 괴수 출현 소동이 유명하다. 이 크립티드가 주목받은 이유는 전통적인 한국의 요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련된 디자인과 영적 능력이 조합되어 있으며 테마도 자연을 주제로 하고 있다.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 현대인들의 경험담과 기억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라서 설정도 탄탄한 편이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설화 속의 요괴들은 대개 여러 갈래의 구전이 있다 보니 사람들에 따라 알고 있는 설정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장산범의 그 설정 또한 확실히 잡혀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대에 창조되는 가상 요괴에 돋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오. 약간 나무늘보처럼 생겼어요. 그쵸? 장산범의 모습은 여러 매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유형은 진홍색의 피부, 비단같이 곱고 긴 털, 기본적인 호랑이의 골격. 특히 털이 가장 큰 특징인데 여성의 머릿결 같은 매우 아름답고 고운 백발에 긴 털이 일종의 환각을 일으켜 사람의 경계심을 없앤다고 한다. 때문에 본명 모습은 호랑이인데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그래서 장산범을 그린 일러스트에도 사람 머릿결을 연상시킬 정도로 치렁치렁한 털을 지니고 다리가 길쭉한 네발 짐승의 모습을 그리는데 언뜻 보면 전신의 털이 매우 길게 자란 사람이 네발 짐승 흉내를 내는 것 같은 그림들이 많다. 거기다 울음소리가 매우 기묘한데 칠판이나 쇠를 긁는 소리를 비롯해 물 흐르는 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등의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생물의 목소리 역시 정확히 묘사하는 재주가 있다고 한다. 호랑지빠기, 개, 소, 고양이, 호랑이, 늑대, 여우 등 늙은이와 어린이, 사람의 비명, 올빼미, 부엉이, 소쩍새, 맹금류, 까마귀 등의 소리와 심지어 죽은 이의 목소리까지 한 번 들으면 흉내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다. 요약하자면 희고 긴 털을 가진 호랑이 요괴로 환각과 성대모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나온 목격담과 이야기를 토대로 장산범의 생김새와 특징을 자세히 묘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에 따라 백발의 긴 털 속에 호랑이의 줄무늬 또는 수북하게 자라고 있는 뾰족한 데다 단단한 털뿔들이 숨겨져 있다는 묘사도 있다. 눈은 마치 자동차의 불빛처럼 안광이 빛난다고 하며 잡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산범이 출연하면 개와 고양이들은 우는 소리가 매우 심해진다고 하며 성격은 잔인하고 거칠며 공격적이고 흉폭하다. 다만 개체별로 차이가 심해서 장난만 치거나 오히려 인간을 무서워하는 개체도 있다고 한다.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지만 물기 어린 서늘한 바람이 잔잔하게 계속 불며 이상하게 밤새들과 벌레들이 울지 않고 달이 있으나 달빛이 밝지 않으며 하늘이 흐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매우 조용한 밤에 출현한다고 하는데 특히 비오는 날에 선호한다고 한다. 호랑이보단 유인원 같네요. 그러게요. 술을 좋아하지만 붉은 색깔 시끄러운 소리 타는 냄새를 싫어하는데 특히 머리카락 타는 냄새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한다. 그러면 약간 학교괴담 그 애니메이션처럼 만약 우리가 장산범에게 도망가야 한다고 하면은 바로 머리를 좀 잘라서 바로 라이터로 태워야겠네요.
얼굴 부분은 털이 꽉 차서 제대로 보이지 않고 퍼런 안경만 보여 마치 삽살개처럼 생겼다. 또는 일그러진 듯한 인간의 얼굴에 여러 동물을 섞어놓은 것 같은 흉측한 모습이고 입과 눈이 크고 입안엔 육식동물과 같이 촘촘한 송곳니가 박혀있으며 안색은 붉고 환한 노인의 모습과도 같다. 몸통은 목부터 꼬리 부분까지 곱고 길쭉하며 고양이과 생물처럼 고운 자태와 같고 꼬리가 있거나 없다. 목은 매우 길거나 털이 많아 이목구비가 제대로 안 보이며 이 때문에 얼굴도 왠지 일그러지고 뭉툭해 보인다. 패딩 두께와 거의 유사한 길리 슈트를 입은 인간이 엎드린 모습과 유사하다. 또한 피부색은 불구스름한 진홍색이고 호랑이의 골격을 갖고 있기도 한다. 앞발은 매우 길고 두껍거나 고양이과 생물처럼 발 자체는 크지만 가드랗고 무언가 올라타거나 도약과 달리기 좋은 모습이다. 발톱은 나무늘보와 곰의 발톱처럼 갈고리 모양의 길쭉하고 두꺼운 갈고리 발톱이 여러 개 있다. 뒷발은 곰발바닥처럼 뭉툭하고 다리 자체는 전체적으로 나물도모와 유사하다. 이 앞발과 뒷발의 형상 차이가 장산범의 이동 방식이 마치 사족보행으로 기는 듯한 모습을 내는 이유이다. 사다노름 같은 민속춤을 추는 민속놀이 패들이 수련이나 합숙을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흰색 사자털을 괴물로 오해했고 이 경험담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장산범이라는 하나의 괴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오, 진짜 그렇다. 그냥 연습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또 장기가 이제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였던 거지. 이거 일리 있네요. 진짜 장산범처럼 보이잖아. 이 노예인 같은 얼굴에 여러 가지 동물들도 합쳐져 있는 것 같고 일그러진 얼굴 딱인데? 사람설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멜탈 그룹 마락의 리더 흥매 이전 이런 분들이래요. 밴드에서 활동한 바가 있으며 해운대에 거주하면서 2000년대 초반 무대용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산을 오가며 수련했다는 저 영어 공부하고 올게요. 아무튼 아니 메탈 그룹이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화장을 한 상태로 올라가면서 이제 산에서 왜 이렇게 다들 수련을 하는 거야? 너무 웃기네. 그렇구나. 와, 쿠키런에도 나오는구나. 나다 이거. 귀여워. 심해의 거대 오징어 피노다. 아무튼 장산범까지. 초인종 계단 무섭겠다. 딱 이것만 읽어야지. 2009년 12월부터 대한민국의 서울 등의 오피스텔, 원룸,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서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는 미스테리한 사건. 지금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해결된 경우에는 도시 전설로 남아있을 수 있다. 2009년 말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시발점으로 자신의 집 초인종의 옆에 AXXJK 같은 의미 모를 그리스 문자와 라틴 문자가 적혀있다는 주민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한 직후 화제가 되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숨바꼭질처럼 막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애기 몇 명 이렇게. 그런 게 옛날에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아파트에 그런 것들이 좀 써져 있었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더욱이 CCTV에 또 벽에 뭔가를 적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탓에 전체불명의 라틴 문자를 벽에 적고 사라진 사람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CCTV는 의식해서 피할 줄 아는 지능범이라는 것이 확실했다. 이 표시가 뭐지? 인터넷에서 A는 남자, 이 표시는 남자고 이 표시는 여자였대요. X는 혼자 있는 걸 목격한 횟수이거나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표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돈 적도 있다. 물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심증일 뿐이지 정확한 확인된 바는 없다. 자, 설이 있어요. 도둑이나 강도, 성범죄자 등이 남긴 거라는 설. 가장 중심적으로 논의되는 추측이다. 단지 멍청한 범죄자가 아닌 이상이야 이런 이상한 표식을 남겨서 경계심만 불러일으킬 짓을 할까라는 점이 의문으로 남긴 하지만 조직범죄의 경우는 활용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며 실제로 이쪽에 무게가 실렸다. 실제로 위에서 서술했듯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가 한 사람이 발견하니 너도 나도 다 있었다는 소름 돋는 전개가 벌어진 바가 있다. 신문이나 우유 등의 배달부들이 남긴 거라는 설. 위축 추측보다 안심이 되긴 하지만 이건 역시 좋게 수첩에 적으면 될 것을 굳이 사람 놀라게 초인종 옆에 적어놓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점이 의문. 게다가 신문 보급소에서는 신문 배달원의 안내카드에 상세히 적어놨는데 이런 표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남긴 거라는 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이유 혹은 포교 활동 중 재방문을 위해 남긴 표식이라는 추측. 하지만 이건 역시 그저 추측에 불과할 뿐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 개인의 노하우 중 하나로 스티커를 붙여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체계화하여 하나의 단체, 소속 집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정보카드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기록 및 보고를 한다고 한다. 배달부와 범죄자, 사이비 종교가 협력해서 남긴 거라는 설. 배달부는 직업 특성상 자기 섹터를 훤히 깨고 있으며 같은 주소에 반복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배달물의 수령을 하려면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므로 평상시에 누가 지내는지 아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배달부가 직접 범죄를 기도한다거나 또는 범죄자나 범죄 조직과 연계하게 된다면 매우 강력한 정보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배달물을 전달할 때에는 몰래 그 집에 관련된 암호를 남겨둔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배달부가 사이비 종교인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냥 어린 아이들이 낙서한 거라는 설. 즉 일종의 초인종 장난이다. 제법 근거 있는 설이다. 그러나 왜 굳이 그런데 낙서를 해놓았냐는 반박도 있다. 알파와 베타 같은 문자는 어린이들이 쉽게 낙서할 문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단체로 짜고 남의 집에 낙서하러 다닌다는 것도 의문. 아, 이게 알파와 베타였구나. 사건이 매스컴을 타며 악화되자 결국 경찰이 나서서 내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최초로 발견된 곳은 관악구로 위 사진도 관악구 봉청동의 오피스텔에서 찍은 것이다. 그 외에 종로, 용산, 마포 등의 경기도 일대에서 이런 정체불명의 라틴 문자에 대한 절보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인천에서 이와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어쩌면 정말로 단독범의 소행이 아닐지도 모른다. 혹은 모방범이 나타났다. 아, 모방범이 알파벳. 각지에서 이런 라틴 문자를 발견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이상한 조짐이 보일 때 대비해서 나쁠 것이 없다. 지금 당신의 집 초인종 주변을 확인해봐라. 뭔가 수상한 문자가 적혀있지 않은가. 사족을 붙이자면 이는 중국에서도 일어난 일이다.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사는
오도구 지역의 아파트에서 자주 보이며 실제로 몇몇은 강도를 당했다고도 한다. 또한 벨기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경찰 측에선 아직까지 이것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암호를 표시한다거나 하는 식은 주변인들의 경계심만 자극할 뿐이고 정신 제대로 박힌 범죄자라면 이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범죄자,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란 공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 대책은 그저 발견하는 족족 물파스, 지우개나 화이트로 지우는 한편 발견 시점을 중심으로 CCTV를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흔적을 지운다고 해서 누군가의 표적 물망에 올라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겠지만 사실 범죄자의 소행이라면 간단히 다른 숫자나 라틴 문자 여러 개를 적어두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보통 혼자 있는 집을 범죄 대상으로 노릴 테니까. 나도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숨바꼭질 보고 진짜 놀랬어. 너무 무서웠어. 잘 만든 무서운 영화라고 느꼈어. 숨바꼭질.